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김창현 유리입니다. 유리 선생님, 지난 방송 때 습관과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후로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제가 지난화 때 이제 습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실천은 사실 못했어요. 사실 저도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다른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는 지금 요즘에 제 개인을 좀 돌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갖고 있긴 한데, 좀 이 바쁨이 지나면은 다시 한번 저를 좀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는 좀 평일에 업무랑 운동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보면서 그 제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돌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네. 근데 혼자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세종시로 이사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좀 문득 떠올랐어요. 분명 제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는 사람은 있기는 한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과거에 같은 오래된 친구들이 별로 여기 이 지역에는 좀 없다 보니까 속마음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런 게 고독인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1년 동안 타 지역에서 제가 수련을 했거든요. 네. 집에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1년 동안 그런 수련 기간을 거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가 좀 그래도 큰 도시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도 많고 맨날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낑겨서 지하철 타고 막 점심에 나오면은 막 시내에 사람들 엄청 많고 막 그런 생활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저는 맨날 뭐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근해가지고 퇴근하면 집에 와가지고 또 과제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만날 일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루에 마주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직장 내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많고 출퇴근 시간에 오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지만 그 속에서 저 혼자 어쨌든 그 사람들과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없이 있다는 게 딱 느껴졌을 때 외롭다. 이 도시 사람 참 많은데 외롭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역설적으로 좀 그런 고립감, 고독감을 느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대인의 고독, 뭐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현대인의 고독입니다. 네. 고독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외롭다는 감정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 타인과의 연결은 좀 많아졌지만 역설적으로 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례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독이라는 주제로 문학과 비문학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화에서는 이전 방송들과는 다르게 비문학 서적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의 유래가 된 책인데요. 바로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박사님의 고독한 군중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기는 한 것 같아요. 딱 요즘 이 현대 시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진짜 막 농경사회 이럴 때는 뭐 옆집도 다 알고, 그러니까 사실 농경사회까지 안 가도 저 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옆집이랑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고 앞집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뭔가 이런 마을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아파트 문화도 많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앞집이랑 인사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군중 속에 우리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뭔가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적어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책을 봤는데 책 두께도 좀 살벌하게 두껍고 네. 네, 뭔가 목차를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론적이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네. 아, 이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 이거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간략하게 배경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1950년대 미국에서 발간된 사회학 책인데요. 저자인 데이비드 리스먼 교수님은 당시 미국 사회를 분석을 하시면서 어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런 성격을 좀 띄우는 것 같다 하면서 어떤 전형적인 사회의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내면의 가치와 목표를 따르는 내면 지향형 성격이 좀 줄을 이뤘다면 현대 사회로 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치와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타인 지향형 성격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셨어요. 본격적인 내용 소개에 앞서서 좀 당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분석한 하나의 견해입니다. 사회라는 것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더 론리 크라우드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은 이제 출판사가 붙였고 데이비드 리스먼 교수님은 어쩜 다소 오해가 일어날 것 같다고 좀 우려를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지금까지도 좀 읽히는 이유는 그 전쟁 후 미국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모든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읽어보니까. 오, 되게 선구안이 있으셨던 교수님이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의 좀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좀 유형화해가지고 전통 지향형, 내면 지향형, 그리고 타인 지향형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우리 개개인이 성격을 가지듯이 사회도 특정한 성격을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특정 사회나 시대가 그 구성원들에게 심어주는 어떤 지배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인 현대인의 고독은 바로 이 타인 지향형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유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후에 이게 왜 타인 지향형 사회가 이런 고독을 나타내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뭔가 알듯하면서도 아직은 정확히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전통 지향형 사회는 가족과 전통 그리고 관습이 중심이 되는 사회 유형인데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마을 공동체가 거의 가족 중심으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족끼리 아니면 마을끼리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수치심이 주요한 감정 조절 장치로 작용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규범에 따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면 지향형 사회인데요. 내면 지향형 사회는 좀 산업화 시기처럼 사회가 급격하게 발달을 할 때 좀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이때는 부모 세대의 윤리의식과 내면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사회 유형인데 성장, 성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그 윤리의식이 심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주요한 좀 감정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리스먼 교수님은 이게 베이비붐 세대를 많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타인지향형 사회는 현대사회, 특히 이런 저출산 시대에서 이런 대중매체나 또래 집단 그리고 동료 집단의 평가가 주요하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유형입니다. 타인지향형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끊임없이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 지점에서 바로 고독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타인지향형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자신의 정체성이 내부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 내부에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표현 중에 타인지향형이 우세한 사람은 존경받기보다 사랑받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깊은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과 소통하기보다는 내가 저 타인에게 밉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피면서 관계를 맺고 행동의 판단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사회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준이 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 비춰질까 하면서 끊임없이 불안감이 계속 증폭되기 쉽죠. 음, 그래서 이 지점에서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오히려 고독함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정말 속 깊은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회적인 활동에만 좀 하다 보니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타인과는 어느 적정 거리에서만 소통을 하게 되면서 고독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들으니까는 뭔가 내면 지향형은 좀 좋은 것 같고 타인 지향형은 좀 나쁜 것처럼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좋고 나쁨이 있는 걸까요, 유형에? 이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같이 판단을 하진 않으셨어요. 뭐 이게 좋고 저게 나쁘다, 그리고 내면 지향형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타인 지향형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단지 그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분석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정도의 그냥 유형화, 분류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독이라는 감정을 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이 되는 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회 성격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어떤 것들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사회 과학 기술의 발전 또는 인구 구조의 발전, 이런 식으로 사회의 변화가 이 사회 성격의 변화를 나타내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한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전쟁이 끝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뭔가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과거에는 그 많이 낳았던 자녀들이 많이 사망을 했었는데, 이런 보건의 발전으로 자녀들이 생존을 하게 되면서 베이비 붐 세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산업화가 하면서 사회 경제가 막 발전을 할 때, 이때 내면 지향형, 내부 지향형 성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 라는 정서가 좀 지배적이었다고 해요. 약간의 경쟁 사회 속에서 오히려 내면 지향형 사회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경쟁 사회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그걸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금 당장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거를 먼저 챙겨야 된다. 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것들. 네. 이 교수님께서는 그 청교도 운동,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그 개신교의 정신 같은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윤리의식이 네. 계속 심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내가 지금 나는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정서들이 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죄책감을 들지 않는 행동이 이제 행동의 판단 기준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전통 지향형에서 좀 더 발전한 유형이라고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발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변화. 변화. 네.
그 사회 구조에 맞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인 지향형은 이제 인구 곡선을 보시면은 인구가 그 베이비붐 세대 때 갑자기 막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나라들에서는 인구가 약간 성장하는 추세가 좀 감소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성격 유형이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교육이나 이런 거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를 가면은 또래 집단이랑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이나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면은 이제 선진국 이런 인구 감소기 뭐 이런 게 될수록 그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아마 선생님이랑 저랑 뭐 나이 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래긴 하죠. 예, 정서는 네. 비슷할 거라 그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라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자랐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좀 어느 정도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를 제가 직접 겪어보진 않아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막 반에 뭐 80명 이렇게 네. 엄청 많으면은 뭐 거기서 내가 굳이 어떤 무리를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할 일 잘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렇게 어쨌든 30명 뭐 이렇게 20명, 30명 이렇게 뭔가 무리가 있었을 때는 저희 학창시절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다 무리지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 뭐 4명 모임 아니면 뭐 6명 모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모임에 내가 아닌 무리에 그렇게 소속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80명일 때는 내가 얘네들이랑 싸워도 어디 같이 놀 애들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10명에서 누구랑 싸우면은 당장 내가 바로 고립이 될 수 있겠다고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느 학교를 가면은 내가 중학교를 가도 고등학교를 가도 만났던 친구들을 계속 만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타인 지향형 사회를 좀 더 가속화하는 그런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같네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부 지향형이 좋고 타인 지향형은 안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타인 지향형 사회가 좋은 점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뭐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게 사회생활 하고 아니면 어떤 뭐 단체나 아니면 어떤 뭐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사회적인 어떤 기술이 나랑 맞지 않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사회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사실 관계를 잘 유연하게 부드럽게 계속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뭔가 갈등이 있어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술로 인해서 좀 유연하게 갈등들을 해결을 하고 이게 과도해지거나 아니면 이거에서 머무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독이라는 감정이 커지게 되면서 심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 뭐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각 유형의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맞아요. 같네요. 맞아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 사회 유형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를 서술을 하셨어요. 그 사실 아직까지는 검증 가능한 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1950년대에서는 적응 유형을 어떻게 자세하게 분석하시진 않으셨는데 3가지로 나누셨거든요. 네. 먼저 그 사회 유형에 단순히 적응을 하는 적응형, 그 다음에 그 사회 유형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규제형, 마지막으로 사회 유형에 잘 적응도 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율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적응형 같은 경우는 이런 타인 지향형 사회로 예를 들면은 정말 남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타인 지향형 사회에서 타인의 판단 기준이 나의 가치 판단이 되고 단순히 적응만 하는 거죠. 그리고 무규제형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의 성격을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 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가 변하면서 이런 성격들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해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인 지향형 사회에서 내부 지향형 뭔가 가치 판단만 한다거나 아니면 전통 지향형 판단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무규제형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율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로는 타인 지향형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그 타인의 판단은 참고를 하고 자기가 그 판단을 좀 자율적으로 하면서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유형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자율형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예. 이렇게 그럼 고독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자율형에 좀 가까워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이 굉장히 적게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요거를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AI가 이제 좀 잘 정리를 해주기로는 어느 정도 내부 지향형 사회에서 하는 내부 기준,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부 기준이 좀 필요하고 그 기준이 있어야 타인이 나를 판단을 했을 때 저 판단은 내가 수용할 만하다. 아니면 저 판단은 내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이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자율형이 교수님께서도 책에 써주셨다시피 극히 드물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자율형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완벽한 자율형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네.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 그 사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봤었을 때 정보가 진짜 너무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그냥 정보를 내가 뭐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고 그냥 수시로 내가 그냥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는 내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는 정보까지도 이게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인스타를 통해서 누가 막 사실 엄청 잘 나가고 있는 거 보면은 속으로 되게 배 아파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그쵸. 마음이라는 게. 네. 근데 그런 걸 SNS를 통해서 항상 노출되고 그리고 항상 뭐 지금 사회 증시가 어떻다, 지금 뭐 부동산이 어쩌다, 누구는 뭘 사가지고 차익을 얼마 봤다 이런 것들을 네. 너무 많이 정보를 얻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있어서 나만의 줏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사회 이런 흐름을 내가 타면서 그거를 갖는 게 진짜 어려운 사회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막 뒤처지는 것 같고 음,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거 타인 지향형 성격이 굉장히 우세하다. 뭐 약간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서 수치심 문화, 뭐 이런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남의 눈치를 잘 보고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잘 적응을 하는 것들이 좀 강조되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특히 SNS,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SNS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남들은 저렇게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내 집은 좀 만족스럽지 않고 뭔가 내 삶은 만족스럽지 않고 하는 것들이 더 심화되게 되는 거죠. 1950년대를 이야기한 책이긴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네, 이 책 그 옴기니께서 쓰시기로는 네. 그 굳이 대입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옮겨주신 분께서는 번역해주신 분께서는 이게 저자가 어떻게 읽을지도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 말을 보면서.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지금 현재 사회를 이런 이론으로 또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또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이게 사회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견해일 뿐이고 어떤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우리가 이 현대인의 고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런 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고독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안이랑 우울, 그리고 고독이 단순히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어려움들은 개인 수준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 그리고 문화적인 맥락까지 함께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이런 또 어떤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하는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곡은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전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라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alone? 아침을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을걸요. 이곳의 밤은 유난히 느리게 흘러가요. 새벽은 깊어질수록 더 반짝여. 그대 두 눈 꼭 감고 기다리지 말고 나랑 놀아요. 딱히 재밌을 건 없지만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라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하나 둘씩 잠이 드나요? 우리만 알고 이듯이 아니길 바라지만 역시 내일도 오늘처럼 Are you alone? 우린 매일 연락해야 해. 이 밤은 점점 더 우리에게 차갑고 주눅들게 하네.